네, 반갑습니다. 김상길이고 학번은 80학번입니다. 보통 다 소개할 때 건축가 김상길인데 이렇게 소개하는데 에이텍 건축사무소 설립자면서 공동대표 이렇게 됩니다. 네, 8학번의 김희옥이고요.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에이텍 건축사무소 대표로 같이 김상길 동문과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금 아카데믹한 분위기에 혹은 무슨 포럼 같은 분위기 가면 우리 건축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건축은 삶이죠, 삶, 라이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축을 설계를 한다 그런 거는 바꿔 얘기하면 삶을 디자인한다 뭐 이렇게 건축가들의 뭔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건축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끼리 또 선후배, 뭐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뭔가 감정이 좀 실려서 그때는 이제 건축이 무슨 산 뭐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좀 애증의 그런 대상인 거죠. 어쩔 때는 되게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한 분야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도구일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무슨 벽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애증의 그런 대상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되게 재미있다. 뭐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 어저께 잠깐 건축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해? 내가 이제 물어봤을 때 글쎄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떻게 어떤 문맥에서 물어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답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마디로 하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메일을 줬을 때 정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 그런 것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이렇게 건축을 직업으로 해오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생존이었던 것 같아요. 생존. 아까 뭐 이렇게 애증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생존이었고 그 생존이 어떤 보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건축을 사랑하고 있는 뭐 그래서 직업을 택한 거에서 후회하지 않고 현재 살아가고 있던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사실 저는 이제 뭐 다른 데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처음에 수학을 전공해서 다른 학교를 다녔었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덧 문득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20대에 이제 방황 아닌 방황을 막 했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험을 보고 공대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공대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그 전에는 이제 여대였기 때문에 남녀공학의 공대라는 것이 이제 막연하게 이제 좋았고 그 중에서 이제 건축이라는 게 여성이 하기에 좀 뭔가 만드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좋아서 건축과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다른 학교와 이렇게 몇 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시립대학교의 교문에서 느껴지는 그 아름다운 그 이렇게 따뜻함 뭐 이런 것들이 좋아서 아무튼 뭐 학교는 시립대를 선택하게 됐고 건축과를 오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이미 이제 건축을 선택을 했는데 그때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조그만 가게 같은 장사를 하셨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 대학 보내줄 것 같지가 않았어 그때. 그래서 일찌감치 공업고등학교를 가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나의 관심은 소설이었어. 그 다음에 취미는 내가 뭔가 소설을 좀 이렇게 구상하고 뭐 주인공 이름 이렇게 짓고 막 그러는 게 내 놀이였고 즐거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루어서 이렇게 추측해서 할 수 있는 건 잘했고 이렇게 막 추론하고 이렇게 뭔가 이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했고 그랬는데 이 공고 중에 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기계과 전자과 무슨 뭐 막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건축이 조금 덜 이과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가서
갔더니 거기서는 막 이제 제도 이렇게 이렇게 큰 트레싱지에다가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또 목공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딱 맞아 나하고 적성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건축을 하게 됐고 이제 막상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니까 이게 대학 안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학으로 왔는데 나는 체질이 좀 문과 체질이고 뭐 이러니까 건축이 맞고 여기는 이과 체질이어서 건축이 맞고 뭐 이런 그런 서로 좀 경향이 좀 다른 그런 게 다 건축에서는 허용이 된다. 저는 이제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건축가 동아리에 이제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그 위에 선배들이 수업 끝나면 칠판에다가 건축에 관련된 읽어야 될 책들을 쫙 적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꼬르부지에 뭐 건축을 향하여서부터 뭐 어떤 책 건축의 이론서들을 쫙 적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책 읽고 공부해야 된다. 라는 거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놀랍고 저 사람들은 누구지? 막 이게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프리즘의 뭐 선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프리즘을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는 따로 뭐 동아리실이 있었던 게 아니어갖고 설계실 귀퉁이에서 겨울방학 때 모여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너무 춥잖아. 이제 그러다가 다른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김상길 그 동문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김상길 동문은 거기에 홍익대학교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이제 시립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작업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어디 그 한울이라는 작업실이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그걸 만들었어요. 이제 그거를 보고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프리즘이라는 작업실을 학교에서 좀 나오면 거기 떡정교인가 거기 그쪽에 조그만 상가가 있어서 거기다 그 작업실을 만들었어. 거기에서 이제 그 설계 작업도 하고 거기서 토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건축대전도 나가기도 하고 뭐 이랬죠. 사실 그게 아까 좀 전에 질문에서 뭐 인상 깊었다 그러면 뭐 나의 대학 시절은 다 프리즘의 작업실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활동해왔기 때문에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신 젊은 김광인 교수님 처음에 딱 오셨는데 얼마나 속 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강의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해주시고 또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그 시절에. 근데 그전엔 설계를 아무리 해도 뭐 점수도 잘 안 나오고 맨날 뭐 내 마음에 들게 나온 적도 없고 근데 최초로 A 이상 성적을 받아온 게 김광인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이 좋으니까 더 막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뭔가 열심히 만들게 되고 막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김광현 교수님 만난 것이 되게 즐거웠고 건축 설계 쪽으로 계속 할 수 있던 어떤 하나의 계기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입학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성적 우수를 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 12장학생이라는 게 있었어. 여학생은 그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설계를 하다가 설계가 너무 재밌어서 오로지 설계로 올인하겠다. 그래서 뭐 설계 열심히 했고 설계 외에 다른 걸 한다고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원서도 뭐 넣지를 않았고 이제 졸업하면서 설계사무소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대형 사무실보다는 아뜰리에를 더 선호했고 그때는 이제 뭐 안영배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광장 건축에 들어가서 뭐 그때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거기서부터 이제 쭉 설계를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을 안 하고 있었던 시절에 이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군대 가는데 느닷없이 알게 된 정보가 그 당시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험을 보여서 합격을 하면 6개월 만에 군대를 때울 수 있다는 게 생긴 거예요 그때. 석사장교라는. 석사장교라는 게. 그걸 몰랐었어 나중에 졸업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이제 홍익대학교를 가서 거기는 학과 전공이죠. 그러니까 건축 이론 공부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데 이런 공부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론 수업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글도 많이 쓰고
한번 잡지에 기고를 한번 했는데 내가 그때 이제 유럽의 이제 건축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 활자화돼서 나온 걸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보지도 않고 쓴 거야. 건물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본 것처럼 쓴 거야. 그러니까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설계가 어떤 프로세서 원리를 가지고 완성이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순수 어떤 그 비평적 이론과 그 겉으로 보이는 그 현상적인 관계, 요것만 갖고 글을 쓰고 그것만 갖고 이해하면서 그게 건축을 다 이해한 양. 그래서 그걸 반성하는 의미로 나는 좀 설계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최소한 좀 알고 이론 공부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학원 이제 갔다가 이제 사실 고민했어요. 약간 박사과정으로 갈 것인가, 이제 설계를 할 것인가. 근데 그때 박사과정 가더라도 설계를 최소한 몇 년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한 설계가 이제 내 업이 됐고 이제 끝날 때까지 그렇게 오게 된 거죠. 신월동 복합 센터 할 때가 더 사실 더 옛날이라 그거는 그러니까 노인과 청소년과 어린이 이렇게 복합적인 용도의 다양한 이제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 땅이 이렇게 경사진데 있었고 그다음에 아파트 이제 재개발하면서 이제 기부 채납한 부분에 이제 그 짓는 이제 공공 시설이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 노인 여가 시설들,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을 이용하는 이제 그 헬스 공간, 그다음에 청소년 뭐 독서나 뭐 동아리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분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복합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운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 모이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또 잘 이렇게 교류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서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니까 잘 섞이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그 각 층별로 그 용도를 구분하되 그 층별에서 외부 공간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경사지를 이용해서 다 다양하게 두었고 또 공용 공간에서는 다양하게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힐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가 자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설계했던 그런 프로젝트예요. 네. 대부분의 이제 이 프로그램이 좀 공적인 성격, 공공적 성격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좋은 것 중에 선결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버 케어 센터는 치매 노인을 위한 시설인데 치매 노인들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먼저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찾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우연한 게 일본에 우리나라 의료복지건축학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시립대 돌아가신 이투구 교수님이 그 회장이셨고 그 회장님의 초대로 일본에 서베이 하는 데를 내 참여를 했다가 근데 충격을 받았어. 야, 일본에서 병원할 때 저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의 결과가 저런 건축이었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 그래서 시립대 박사과정을 들어갔어요, 내가. 3년 동안 병원 의료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포 실버케어 센터, 물론 몇 개의 병원도 했어, 설계를.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한 마포 실버케어 센터는 선택할 수 있는 데가 되게 여러 개, 한 10군데쯤 돼. 막 책이 꽂혀 있어서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독서 공간, 또 혼자서 커피 마시면서 또 혼자 앉을 수 있는, 밖을 내려다보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배회로도 있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탁인데 식사 안 할 때도 모여 앉아서 차 마시고 떠들고 놀 수 있는 공간, TV에 가서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을 한 10군데쯤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할 때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사용자의 가장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요즘의 관심은 사실은 이제 이 우리 건축계가 우리가 아니고 원래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더니즘 이전에도 건축 아키텍처가 있고 빌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고급스럽고
그 의미 있는 건물 이런 거 이제 아키텍처라고 그랬고 무슨 마구간이나 무슨 창고나 무슨 이런 것들을 그냥 빌딩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쯤 오면은 뭐가 아키텍처고 뭐가 빌딩이냐 그 구분을 그 베르나르 춤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프랑스의 건축가거든요. 춤이라는 건축가.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컨셉을 가지고 설계했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을 했어. 그러니까 컨셉이 있는 건축을 아키텍처, 컨셉이 없으면 빌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싹 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위 아틀리에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되게 훌륭한 건축가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소위 생계형 건축가, 여기 다가구 짓고 뭐 다세대 주택 짓고 뭐 아파트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설계하는 사람들을 다 무시해 버렸어. 근데 우리 도시의 대부분의 건축은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아지고 또 그런 건물이 우리 정부 정책이 뭐냐면 다 쓸어버리고 새로 짓는 데 관심이야 온통. 맨날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는 게 다 그런 건물들 다 쓸어버리자는 거예요. 사실 여기 동네도 네. 88년도 이제 우리나라 올림픽 있을 때 다가구 주택들이 이제 이게 택지 개발한 데라 그때 이제 다 들어섰던 동네예요. 옛날에는 왜 건설사들이 건축주한테 나 이거 집 짓게 해주면 설계도 공짜야.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일부 좀 주고 이제 건축사한테 표준 도면 갖다가 자기네들이 막 지으면서 마음대로 지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허가 도면들을 보면 뭐 도면이 뭐 몇 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허가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지었던 소위 집장사 집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이제 중간 건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 관심은 그런 중간 건축을 좀 사실은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제일 그 계기가 된 거는 뭐냐면 이 집. 이 집이 전형적인 집장사 집이었는데 이거를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지었으면 이런 집이 아니었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 동네 분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자기 옛날 집에 모양이 그냥 남아 있으니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미 지어졌으면 그게 중간 건축이냐 고급 건축이냐 이게 떠나서 그건 이미 우리의 자산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발 이제 다 허물어 버리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의 자산으로 잘 살리고 그거를 이제 잘 가꾸어가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나는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였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 멋져 보였던 거는 그 삶의 질곡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살아보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서도 그거를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 보고 그거를 맛보고 그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가라는 걸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요즘에는 건축을 통해서 그런 걸 자꾸 느끼게 돼요. 좀 건축이라는 것도 그런 대상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삶을 담는다라는 게 말로만 삶을 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을 사람의 삶을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어디까지 말하자면 끌고 내려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가, 어디까지 말하자면 존중하고 이렇게 좋은 삶으로 이끌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사실은 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정작 나의 건축에서 내가 건축하는 과정에 그렇게 했었나 하는 거에서는 늘 조금 좀 아쉬움 같은 게 남는 거죠. 뭐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오로지 이제 설계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뒤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또 괜찮은 직업을 가졌구나 그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돼요. 아무튼 건축가라는 직업은 굉장히 행복한 직업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그 얘기 됐지만 이것도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일을 한 만큼 뭔가 이게 수입도 생겨야 되고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우연하게 또 따라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직도 설계사무소 이제 오픈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얼음을 늘 걷는 것 같은 이 벼랑 끝에 서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환경은 늘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보람 있고 어디 여행을 가도 우린 다 건축물을 보잖아요. 우리가 건축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건축 보잖아요. 그리고 좋은 건축 보면 되게 기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에 저는 네, 정말 잘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건축을 한다면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요. 사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좀 더 이제 세계 여행을 더 많이 해보고 싶고 많은 그 견문을 좀 넓히고 세상을 좀 넓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그 건축을 접하면 또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학생 때는 무엇이든지 다 설계에 너무 치여서 하지 말고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전시회 이런 것들도 많이 다녀서 좀 이렇게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건축은 되게 지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적인 어떤 개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건축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막 준비가 되고 뭔가 그 안에 막 쌓여 있으면 되게 재미있고 막 밤새도 막 해야 될 게 너무 좋아서 즐거운 일인데 그게 없으면 이게 비난해지고 그러면 재미도 없고 힘만 들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막 얼마 전에도 저 건축사협회 회관에서 큰 규모의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 학생들이 많이 와서 들었어요. 다들 걱정이 얘기 듣다가 다들 탈건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건축의 현실이 쉽지 않다. 그 얘기하러 모인 거니까. 근데 사실은 막 그걸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여행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레퍼런스들이 이렇게 쌓여가면 되게 재밌는. 그러고 나서 탈건해도 건축 주변에 있어. 이렇게 공간 기획을 하든. 그게 없으면, 그런 준비가 없으면 결국 엉뚱한 거 하는 거지. 그리고 젊은 시절 이 대학에서 보낸 시간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게 최악인 것 같아, 그게. 건축을 할 거면 좀 뭐 여행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되게 좋은 경험 많이 하고 그리고 잊지 말 게 굉장히 지적인 작업이다. 그러니까 지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거기까지.